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예고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적격지로 경상북도 성주가 결정이 됐지요. 성주의 군민들은 그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결국 집회를 연일 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촛불 집회에 무려 2,000명이 참여했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현재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에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를 모시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팟짱의 파워입니다. 아닌가요? 뭐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안 되는 야권 공조가 될 것 같은 팟짱의 힘으로 그러니까, 야권 공조까지 좀 그러니까, 해보셔. 예,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대한민국에서 바쁘기로 소문하면 1번, 2번 다투는 두 분이에요. 지금 뭐 너무 이슈가 많고요. 이 한국의 모든 이슈를 전부 핸들링하고 계신 두 분인데 이 사드 얘기하려고 두 분 모셨어요. 지금 그 사실 대우조선 해양 때문에 지난주에 홍익표 의원님 나오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사드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의원님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저도 요즘 근데 외교안보보다 네. 다른 일들이 많아서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있었고 네. 제가 그 가습기 국정조사 또 간사를 맡아서 가습기도 하세요. 최근에 이 주변에서의 분위기가 예. 저희 방 분위기가 무슨 여러 가지 연구소 분위기라고. 근데 그 아마 우리 당에서도 그 오늘 네. 9시 반에 지금 그래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 관련된 특별 그 대책위원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특위. 예. 그래서 저도 포함됐고 예. 그 해당 상임 있지 않습니까? 외교, 네네. 국방,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처 그 산업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몇몇 그 상임위 간사를 포함한 전문가들 그 관련 의원들 해서 네. 저희들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지금 아직 당론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돌아서 결국 경북 성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참외 많이 나는 동네인데 요새 참외 많이 먹을 때인데 자, 왜 성주지? 이런 생각, 의문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님 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우선 부지 결정에 대한 그간의 그 결정되는 양상을 보면 네, 지난 한 6개월 가까이 폭탄 돌리기가 진행돼 왔죠. 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처음에 대구의 사드 배치론자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막 사드 배치하자 사자 이런 주장이 난무하다가 총선 때가 되니까 이거 대구 비행장에 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거꾸로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평택으로 튀었습니다. 맞아요. 평택에는 또 원유철 의원 지역구가 그 미군 기지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때 또 총선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던 중에 원주가 떴습니다. 여기 갖다 놔야 서울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도권 방어를 중심으로 또 이제는 맞아요. 부지가 물색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군 기지가 아닌 부대에도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충북 음성이 떴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음성에 갖다 놔야 이제 서울 방어가 된다는 네, 얘기고 네.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고향이 그쪽이라서 내 고향은 안 돼서 장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기가 네, 또 칠곡으로 바뀝니다, 경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결정이 확정 됐나 단계다. 보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 그 폭탄 돌리기가 몇 번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치 국방부가 전국의 땅값을 다 떨어뜨리기로 작정을 했는지 골고루 건드렸습니다. 네, 심지어 네. 부산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러다가 그것이 딱 멈춘 게 성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그렇게 긴박하게 결정했느냐 이게 배경이 궁금한데 그렇죠. 분명히 7월 5일 날 임시국회까지는 전혀 결정된 거 없다 그랬고 예. 또 실제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11일 날 국방 상임위에서도 국방부의 실무 검토는 아직 안 끝난 걸로 보고가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뭡니까? 부지나 배치 여부, 효용성 검토가 이제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는데 네. 모든 정책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말이죠. 네.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은 채점을 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시험 보는 중에 합격 여부가 결정이 왜 저 교실 바깥에서 결정됐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총각을 다투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나 돼야 들어올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성주라는 어떤 부지까지 해가지고 급격히 결정됐을까? 이건 군사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급격한 결정을 하고 가장 저항이 적은 이런 부지에다가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을 함으로써 실제 사드 배치로 인한 군사적 효과는 다음 문제고 이런 발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제 정치 속에서의 정치적 효과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홍 의원님. 그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성주 지역을 포함해서 네. 몇 군데 후보지는 이미 선정돼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 후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정부가 가장 고려했던 거는 아마 우리나라 그 이 영남 지역이 네.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최소한의 이제 배려죠. 이제 뭐 병주고 약주고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국 당국의 입장, 미군의 입장에서는 제일 하고 싶은 데는 어쩌면 군산 지역일지 모르겠어요. 군산. 호남 예, 지역에 예, 그쪽을 두고 싶은데 거길 먼저 뒀을 경우에는 네. 당장 중국 베이징을 포함한 예. 주요 군구가 거기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남경 군구나 제남군구도 제남 군구, 있고. 베이징 군구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위 중국의 7대 군구 중에 상당수 한 서너 개 이상의 군구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네. 일단은 이 영남 지역 내지는 강원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이 원주, 음성, 그다음에 뭐 칠곡, 성주 뭐 이런 이 정도 라인이 비슷하게 동쪽 라인의 한 축이고 또 하나 아마 그 사드가 기본적으로 120도 정도밖에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추후에는 추가적 배치까지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추가적 배치의 그 지역이 역시 서부 지역. 그다음에 서부 축이겠죠. 그래서 120도를 서로 교차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개 포대, 2개 세트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같은 지형으로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략적 입장이. 그래서 다음에 부지의 유력한 지역은 평택이나 군산 뭐 이런 지역, 그러니까 서부 축이죠. 이 두 가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제가 보기엔 이미 거론된 지역이 다 후보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우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짚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중국을 배려해서 일단 동쪽 라인에 먼저 배치한 거다. 네. 그러면 이게 성주가 끝이 아니라 성주를 시작으로 해서 몇 군데 확 더 생길 수 있다. 더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드의 네. 운영 방침이 120도거든요. 그리고 네. 120도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중첩된 각도.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포대가 120도 정도를 커버하니까 네. 그것이 약간 중첩되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전방 고고도 권역을 충분하게 물샐 틈 없이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2개 내지는 3개의 세트를 운영하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유력한 거는 어쨌든 그 경북 지역에 하나, 그다음에 그 호남 지역에 하나, 그다음에 필요하면 좀 더 전방 배치해서 네. 그 원주나 그 평택 지역에 하면은 좀 더 이 심양군구라고 중국의 가장 주력 부대가 위치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 심양군구가. 심양. 그래서 이런 곳까지 다 포괄하려면 네. 뭐 미국의 입장에선 최대 3개 아니면 최소한 2개 정도의 그 사드 배치를 운영하고 오는 것이 기본 설계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에 미군이 하나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거는 한국의 부담에 의해서 수입하고 설치 운영하는 쪽으로 부담을 우리가 떠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해양력이 자국에 접근하는 걸 차단한다는 걸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핵심 주력이 뭐냐면은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중국의 그 지대함 미사일 체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단중거리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네. 입체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세계 유일의 지대함 체계를 완성한 네.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둥펑 미사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국 본토로 접근하는 미국의 해양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미사일 기지가 백두산 인근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양군구 소속이죠. 네. 예, 이랬을 때 지금 미사일 방어라고 한다면은 대개 그 중국이 ICBM 즉 대륙간 탄도탄을 뭐 북극 항로를 통해서 네. 미국을 발사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걸로만 많이 얘기가 되지만 네. 실제로 그 이외에 네. 어떤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지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탐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드 하면 엑스밴드 레이더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 극초단파 전파를 발사하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네. 이제 무엇까지 탐지해낼 수 있느냐. 레이더라는 말은 모든 신호 전파를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중국 내 무기 체계에서 그 저기 발사하는 전파가 있습니다. 네. 이걸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전문 네. 용어로. 예. 그런 것들을 목록화하게 되면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내륙에서 네. 어떤 미사일 체계라든가 또는 공격 무기가 가동되는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둥펑 미사일 체계가 위협적이라고 한다면은 레이더를 그런 용도에 맞게 미국의 다른 전략적 요구에 맞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짚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그 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몇 개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이게 MD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갔어요. 일단은 성주만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예. 여러 차례 예. 2012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네. 그때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다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미국 그 오바마 정부가 2010년을 전후해서 소위 그 아시안 리밸런싱, 그러니까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시아 회귀 정책을 예. 하고요. 그 이유는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라고 얘기할 때 미국의 입장은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특히 그 미국을 자극했던 발언이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2013년 말일 겁니다. 그때 그 전당대 중국의 당대회가 있을 때였는데 네. 어떤 말이 나왔냐면 태평양을 중국과 미국이 공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중국에서 나왔어요. 미국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죠. 그때 2014년 초에 이제 제가 워싱턴에 가서 국무부 관계자하고 싱크탱크를 만났을 때 네. 워싱턴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태평양은 사실은 자기들의 바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중국은 태평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항공모함 전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물론 기본적으로 항공모함 전력에서도 열세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하와이나 괌 같은 군사기지가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군사기지가 없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그 뒤처질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이 중국은 태평양 쪽으로 내려오려고 전략적 그 영향을 미치려고 내려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게 네.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충돌 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움직임이 정보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그 고스미라 가지고 그 군수 지원 협정까지도 네, 이루어졌을 때 완벽하게 이제 그 전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삼국이 갖추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한미 또는 미일 이 두 개의 동맹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미국이란 하나의 고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완성을 못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예. 이 목표였는데 네. 거의 완성돼 있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협정을 통해서 양국 간의 공식 협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군사 당국 간의 MOU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이명박 정부의 교훈이 이게 국회를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우회를 한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한미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이루어지는데 사드가 배치가 되면 이 사드가 그냥 한국에 있는 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드의 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건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일개 포대 중대 하나 오는 거 갖고 뭐 이렇게 예? 그 시스템이 아니라 사드가 한국에 있는 사드는 예. 주일미군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그 군사령부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미 방공사령부, 예. 전략사령부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한국에 포대가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사드의 그 레이더가 워싱턴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민구 장관은 이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알고도 이거는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따졌는데 네. 우리는 그냥 서울 방어를 저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예. 그냥 저기 미국이 방어망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지. 미국 MD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저 심지어 한민구 장관은 저는 설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린 다 아는데 본인도 모른다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까요? 그 앞으로 근데, 국회에는 저기 그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진실 탐지기를 갖다 놔야지. 진실 탐지기. 하는 말마다 사실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뭐가 세상에. 진실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방금 홍익표 의원님 저 흥미로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아까 문제가 된 그 발언 네. 그 발언을 이듬해 한국 정부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 윤병세 장관이 재외 공관장들 모아놓은 회의에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다 품기에 충분히 넓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중국에서 나온 워딩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적어도 작년까지는 왠지 한국이 하는 말이 중국하고 엇비슷하거든. 네. 그래서 저기 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는데 네. 한국이 중국에 경사됐다. 그러니까 중국 경사로. 이런 것들이 계속 유포가 됐고 예.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게 작년에 9월에 천안문에 있는 그 막루에 외교. 올라간 네. 박근혜 정부의 대중 외교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중국에 경도되는 이미지를 박 대통령 스스로 연출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그걸 해명하러 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그 전엔 김무성 대표가 가가지고 중국 아니다 미국밖에 없다 네. 이런 발언이 나오더니 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 해명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또 급반전이 됩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게 연말에 이제 12.28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라든가 그렇죠. 또 정보보호 포괄 양해각서 체결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이 있었고 그 뒤에 사드 배치로 이어지는 이 숨가쁜 미국의 경도되는 아주 숨가쁜 행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행보였던 것이죠. 자, 지금 그 마지막이 사드였어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게 물을 엎어뜨리고 엎어진 물 주워 담으려다가 지금 더 큰 사고를 치고 극단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는 외교를 하는 통에 결국에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됐고 한반도도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드 배치 이후에 벌어질 수많은 이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관의 치명적 결함은 네. 외교와 사교를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외교 사교. 예.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가깝다. 이거 한동안 강조했던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개인적 친분이, 예, 있다, 친분이 있다. 신뢰관계가 있다. 예. 개인적 관계하고 외교는 다른 얘기고요. 제가 왜 외교와 사교를 구분 못한다고 비판하는 거냐면 이게 70년대 그 독재 시대,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절의 외교 방식 사고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조금 우리나라를 보면 기준으로 보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뭐 전두환 정권 시절 정도까지죠. 네. 그때는 소위 권위주의 지도자, 네. 뭐 흔히 얘기한 독재자죠. 독재자들 간의 인간적 친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북한의 예를 들면 네. 북한이 그 이집트가 네. 우리하고 수교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김일성 그 주석 사망 이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사다트 네.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요. 네. 사다트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북한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남한과 외교관계 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외교와 사교가 중첩돼 있는 시기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우리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면 뭐 권위주의 정권 시대 독재자들은 자기의 친분이 국가적 이익을 어떤 합리적 정책 수단을 넘어서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는 국민 여론이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여러 주체들이 과거 외교가 이제는 외교의 주체가 정부였다면 이제는 네.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NGO 단체도 있고 해서 이제는 외교의 그 모든 판단이 정부의 몫으로만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국제 정치 흐름이 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이 행위자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균형을 맞춰가느냐가 그 퍼즐을 맞추는 게 외교 정책에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외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식이 예. 거의 70년대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가지고 있는 외교와 사교를 동일시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성의를 못 보여야 하는 그 서운함,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어떤 그 외교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어떤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을 포착해내지 못하고 네. 사실은 여기저기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우리 외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 가선 친중파 돼서 돌아왔고 미국 가서는 친미파 돼서 돌아왔고 일본 가면 친일파가 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외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과 우리의 정체성 또 국가의 격을 높이는 게 외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변국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 이걸 외교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거기 가가지고 큰 나라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한동안 푹 빠져 있다가 또 그걸 수습하기 바쁘다면은 그건 외교가 아니라 여행이지 여행. 수학여행 다니는 거야 수학여행. 예. 나도 파리 갔다 오면은 저기 뭐냐 파리에 흠뻑 그 빠져가지고 네. 나 이제 프랑스가 제일 좋아. 그러다가 스페인 가면은 또 거기가 제일 좋아. 이건 여행이라고 여행. 여행. 네, 그래서 또 유달리 여행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또 가셨어요 몽골에. 아, 또 가셔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진짜 국가의 어떤 안위와 품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있다면은 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장기적 안목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어떤 자기의 어떤 확고한 전망과 신념이 없으면은 그건 외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이런 어떤 한반도 지정학이라는 걸 잘 보고 무엇보다도 분쟁을 예방하면서 북한을 관리하는데 주변국의 협력을 최대화하는 이런 외교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잠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사드 포대가 두세 개가 더 배치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면 결국 그 전략적 노선에 따라서 가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이 방향을 틀려면 그 결국에는 국내 정치의 역량이나 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가 뭐 군사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있겠냐, 있으면 뭐 그때 한번 생각해보든가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드가 온다 안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확정된 것이고요. 이제 늦어도 내년 말에는 안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질 수많은 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선 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물론 이제 한중 관계 중심으로 좀 네. 얘기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전 중국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저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상의 그냥 일반적인 네.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협력하거나 다닐 때 별 불편이 없으니까 중국도 뭐 똑같은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지도하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그 외교적 조치를 할 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특히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의 방식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무역 보복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WTO라든지 뭐 이런 FTA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흠잡히지 않게 그 우회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괴롭힌다면 네. 중국은 그런 방식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뭐 우리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과거 일본이 그 소위 센카쿠 열도 네. 그 조오대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그 조오도 사건이 있었을 때
히토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거는 그 중국에 대한 보복,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갑자기 뭐 히토류 생산이 부족해서 아마 미국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국내 히토류 수급이 부족해서 네. 당분간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 네. 뭐 이런 방식을 네. 자본주의 국가들이 취한다면 중국은 일본한테는 안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칠고 직접적인 방식.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노르웨이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마지막 이유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 문제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 계속 그 반부패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소위 중국의 힘 있는 사람, 기득권층에 대해서 계속 칼자루를 휘둘렀어요. 네. 그래서 국내적으로 권력이 지금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취약한 면도 있는데 네. 내부 권력 투쟁 문제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약한 모습, 예를 들면 남중국해 그다음에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 반부패 때문에 숨죽였던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시진핑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이 문제를 간단히 넘기기 어렵다는 거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러한 네. 상황을 제가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이 김종대 문제는 네. 이제 히토류 때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인 외교를 하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네. 사실 너무 그때 근육질을 자랑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한 2010년에 최고로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또 일본과 충돌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중국도 자기 정책을 조정하는 시기에 지금 진입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 성장이 필요한 나라로서 어떤 우리를 경제 제재했을 때 본인들도 손해 본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국제 정치학에서 자유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있으면은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경제 제재로 직접 나가기 이전에도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해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고 있는데 방치해 버린다든지 또는 뭐 이어도 영유권 분쟁을 슬슬 건드린다든지 서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이걸 또 확장해 가지고 네. 이제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이제 한중 간의 그 해상 경계선이 네. 합의가 안 돼 있어요. 네. 서해에선 그냥 중간선으로 돼 있는데 대륙붕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200캐리 네. 그 경제 수역을 이제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선 당장 경제 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 수단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군사적 고려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사드 논란이 중국 내에서 파급이 돼가지고 제가 중국 갔을 때도 하루 종일 CCTV가 그 사드 문제를 방영하고 또 저기 미 칠함대 그 필리핀에서의 8개 기지 그 확보 문제 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그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자기네 핵심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그러면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경제 제재보다도 사실은 군사적인 대책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중국 군부 내부 동향입니다. 지금 그 중국 군부 내부에는 2개의 파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세계파, 하나는 전통파인데 네. 전통파는 북한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이제 냉전 시대 담론을 계승하는 세력이고 세계파는 조금 더 이제는 국제 규범에 맞게 심지어 한국하고도 군사 협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인데 이 사드 논쟁은 전통파를 자극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드 논쟁이 폭발한 2014년, 15년에 각기 중국의 국방비가 10% 이상 증액됐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경제 문제 때문에 7%로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국방비는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우주 전력부터 어떤 공세적인 미사일 전력의 어떤 배치와 운영
그다음에 이제 그 해상에서의 어떤 중국의 그 투사력이라고 합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해양력을 증강하는 이런 데 집중되리라는 건 불을 보도 뻔한 거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시에 이런 사드로라는 첫걸음을 떼서 미사일 방어로 이제 한미일이 결속이 됐을 때 네. 우리로서는 어떤 중국과 러시아라는 또 하나의 적성국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중국의 행태보다 더 우려되는 건 러시아 행태입니다. 러시아는 경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예. 다짜고짜 군사적 대응이에요, 이 나라는. 예, 그럴 정도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걸 선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국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때마침 지난 주말에 네. 러시아에서 그 핵미사일 그 부대를 동북아로 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예. 나왔어요. 예.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핵미사일의 어떤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이 미사일 방어로 인해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건 공세적인 전력 운영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는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러시아의 외교는 중국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한번 세계를 놓고 그렇죠. 그 맞짱을 떴죠. 시쳇말로 맞짱을 뜬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는 자기의 파트너를 미국이 자기의 유일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러시아가 지난번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여준 예. 힘의 저 군사력에 기초한 그 자기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 대규모 군사 훈련 또 관련돼서 실제로 그 미국과 그 한반도 지역에 자기의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그 저기 얼마나 그 중요한 지정학적 변동이냐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각성해서 진짜 봐야 봐야 된다고 돼요. 보는 예. 게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서 국경선이 변경되는데 미국이 관여하지 못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합병만은 네. 미국이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종결돼 버렸습니다. 지금 원상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네. 이런 사건을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단 한 건을 꼽으라면 요건 하나입니다. 아무런 국제사회의 압력, 특히 미국의 개입 없이 러시아가 완결지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북유럽을 갔을 때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고 있다고. 아, 그래요? 이렇게 안보가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덴마크엔 미국의 엑스밴드 레이더 배치된다고 했다가 혼쭐 났거든 푸틴한테요. 그 취소됐습니다. 그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에 또 루마니아, 체코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 때 결정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아직도 배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결정해놓고 1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러시아는 힘으로 막아낸 겁니다. 미사일 네, 방어를. 예, 예. 그러던 중에 네. 유럽의 미사일 방어 문제가 잠잠해진 건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명분은 이란이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돼 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분쟁에 잔뜩 고양된 에너지가 어디로 오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크림반도를 사태를 겪고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 분쟁의 에너지가 그대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동진 정책입니다. 러시아로 봐서는. 네. 그래서 말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나서 네. 우리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세계 2위의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네.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인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로 지난 26년간 네. 우리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건 지정학적 변동에 대한 예고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정부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로만 듣던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정부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정부가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렀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미국의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 에? 중국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미국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정치권 안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런 판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패권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뭐냐면 본질과 수단이 뒤바뀐 거예요. 그 인식의 그 근간에. 네. 왜 그러냐면 저도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의 국익은 어디로 가야 되냐? 역시 그 중국보다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죠.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왜 하냐 물어보고 싶어요. 한미 동맹이 결국 우리의 안보, 국민의 안전을 도움이 될 때 한미 동맹이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네. 지금도 어떠한 시대든 간에 한미 동맹이 절대적 최우선 가치. 그러니까 그 진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이라도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과의 우리가 한미 동맹을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인데 네. 한미 동맹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동맹 관계라는 것.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 그다음에 북한의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 네. 그다음에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한미 동맹이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게 첫 번째 기초인데 네. 한미 동맹 그 자체가 신앙적 믿음이 돼 버려 있는 게 하나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 동맹이 아까 뭐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과거하고 달라서요. 이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소위 그 선출된 정권 아니겠어요? 네. 민주주의 정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상위의 가치는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 여론, 그다음에 여러 행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있고 정당, 야당을 비롯한 정당, 또 사회단체, 언론, 뭐 여러 가지 이 균형적,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의 관계, 네. 이러한 또 그 정경련 같은 네. 그런 기업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예. 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이죠. 말도 예. 잘 못하고 예. 이러한 그 집단들의 그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예. 외교력의 기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지금 국회가 저렇게 난리 쳐가지고 저렇게 시민단체들이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머리 깎고 말이야 단식하고 도저히 못하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늦추고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참여정부가 했던 방식이죠. 노무현 정부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네. 이 재앙의 시작은 사드가 시작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작년 12월에 그 한미일 정보 강화 양해각서 체결인데 제가 왜 그 사건을 언급하냐 하면은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와서 12월에 증언했던 것은 곧 차관급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비준 서명을 할 건데 올해 안에 못 합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차관급 회의가 일정도 못 잡는 사이에 네. 미국의 일개 국방부의 국장이 급히 한국에 와서 서면으로 서명을 받고 가는 길에 일본을 들려서 미국에 가서 발표해 버렸습니다. 맞아요. 장관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뒤늦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중요한 이 동아시아의 정세를 바꿀 이 중요한 양해각서가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거는 김관진 실장이 직접 처리를 했는데 미국에서 당시에 재작년 6월에 미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네. 한미일의 정보 협력에 대한 성과를 올해 안으로 보고하라는 게 미 의회가 국방부에 준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의회에 약속을 했다 올해 아니라고. 그러니 그 이왕 체결하는 거 그 의회에 가서 설명할 수 있게 명분을 줄 수 없냐 해가지고
그래서 택배 기사가 온 거야. 조인식 없이. 택배 기사?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서명 받아간 거야. 이거 배달 협정이죠. 배달 협정. 이렇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실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보자고 목함질의 사건이 났는데 한민구 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확성기 방송 재개는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NSC 회의가 열려서 내일부터 확성기 방송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기만 하면 청와대가 뒤집었는데 그 김관진 실장이 뒤집은 다 거죠. 뒤집은 네. 김관진 실장인데 한민구 장관 바보 만드는 거네. 바보 만드는 거 아예 네. 그냥 뭐 흑사리 껍데기로 봐. 흑사리 껍데기야. 그런데 이 저기 김관진 안보실장은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결정하고 한민구 장관은 항상 실무 검토만 한단 말입니다. 모양이. 네. 그러면 이번에 아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냐 그러는데 네. 분명히 국방부 장관 의도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7월 7일 날 서별관에서 청와대 NSC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7월 7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가 서울에 와 있던 날입니다. 그게 7월 4일, 5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이 급했어요. 지금 그 필리핀이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한 그 네. 판결이 임박해 있었고 네. 또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개헌선이 가능한 참의원 선거에 선거. 대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그 대선에 있어가지고 열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견제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날려야 되는 시점에 지금 한국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그 정보보 양해각서 체결할 때하고 양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와 있었던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서별관 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이것이 아니라면 네.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사태를.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한민구 장관 그리고 또 미 국무부 차관보 간의 이 긴밀한 네트워킹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관리들이에요?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 여기서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사드 배치의 그 찬반을 떠나서 네. 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게 미칠 파장이 정치,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여러 영향이 국민 있다면 생활 일반까지 그렇습니다.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이 사후 대처하는 거 보면 네.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게 네. 뭐 웬만한 조그만 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네. 만약에 중요한 이 사드 배치가 결정을 7월 우리가 9일날 발표할 예정이었다면 네. 2, 3일 전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교, 국방, 통일부,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그 사안이 미친 걸 감안하면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예. 플러스 추가적으로 예. 문화관광부 장관 예. 정도 예. 이런 등이 모여서 매뉴얼이 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즉 그 D-Day가 언젠데 이날 발표에서 D-Day부터 시작해서 D 플러스 며칠까지 뭘 할 건지를 각 부처가 정해야 돼요. 예컨대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각 주요국 대사를 불러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에 불러서 상황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외교부장, 왕이 네, 외교부장하고 네. 통화를 하거나 네. 이런 일정들을 미리 선약을 잡아놓는 거예요. 네. 발표하고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네. 미리 약속을 다 잡아놓고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정경련에서 예를 들면 주요 우리 CEO나 오너들을 불러다 놓고 예. 경제에 대한 예. 안심을 시킨다든지 거시경제회의를 딱 연다든지 예. 그 실제로 그게 효과를 거두냐 안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그런 행동을 매뉴얼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예. 그제서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뭘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거는 경제보복 업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우려는 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모른다예요. 모른다. 지금 예. 정부가 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내놓는 예. 태도가 뭐냐? 예. 일단 이겁니다. 예. 경제 보복이 있든 없든 간에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다. 우선은 분리합니다. 아니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장수 정리하는 거야. 장관은 무슨 보복이야 이렇게 일축한 거고 예. 유일호 장관은 우려는 하고 있어요. 예. 우려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러지 않을 것으로 네. 희망사항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왜그저 정부가 그거를 뭐 심각하게 하고 있다면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이 있으니까 예. 뭐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예. 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재미있는 거는 삼성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사실 우리 최근 몇 년간 그 보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참여 정부 때 잘 되던 대중 그 인프라 사업 같은 거 사실은 그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다 깨져 나왔어요. 우리 뭐 중국 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베리아 가스전 뭐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원 외교 그렇게 외쳤는데 된 거 한 건도 없잖아요. 맞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네. 당장의 무역이나 그 관광에 대한 어떤 그 저 제재 문제는 단기적인 거고 네. 지금 중국은 신창타이 즉 신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럴 때 중국하고 관계가 긴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미래의 기회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지금 중국 내에서 우리 경제의 지분이 계속 약화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 기존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다 그러지만 네. 더 큰 건 뭐냐 하면은 중국의 그 새로운 산업 구조 재편기에 예. 우리가 긴밀한 관계로 손을 잡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예.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듯이 한국도 구조 조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럴 때 국가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가지고 우리가 몰락하느냐 번영하느냐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이제 대화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드 전국에 어떻게 이런 긴밀한 관계를 도모합니까? 누구 붙잡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 측 관계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자의 보복은 그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그래요. 그게 중국 무서워. 말이에요. 중국에 원래 그 말이 있습니다. 아, 무서워. 그러니까 그 뭐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당장의 보복도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중국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군자의 보복은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한중 만만디. 관계 그만큼 이제 수단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쪽은 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갖는 단점이면서 장점이죠. 한번 국가적 전략으로 방침이 생기면 네. 아주 오래 갑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저기 아프지 않게 거위 털을 뽑듯이 잡아먹는 방법인데 네. 사실은 중국이 그 3월에 우리가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공동 검토단이 발족했을 때 네. 그때 왜 저기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았느냐가 저는 수수께끼라고 봐요. 예. 사실은 4월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즉 박근혜 정부를 크게 곤란하게 할 것을 중국도 자제해 준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외교가 일정 부분 작동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실무 검토가 안 끝난 사이에 결정을 해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한미가 네. 중국에 굉장히 공세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발표를 할 이유가 없었고 또 이렇게 조급하게 하필이면 요 시점에 네. 지금 발표하면은 이 국제 정세 파란이 가장 심한 시기거든요. 예. 가장 예민한 시기를 선택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세적인 메시지 전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네. 중국을 심하게 압박해서 그걸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보수파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예상하고 한 일이고 저 반응 끌어내려고 한 건데 네. 거기에 한국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그 우리도 미국도 권력 교체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내년 말에 이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역시도 이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텐데 뭐 일각에서는 정치권 안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저 배치하기 어려울 거다. 중국 문제나 이런 거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냐 박근혜 정부가 현실로 갖다 놓지는 못할 거다. 설왕설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유럽은 있다. 배치 결정하고 15년째 못 갖다 놓고 있어.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대선용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의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앞서 예. 우리가 이제 이
본방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 농담 비슷하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제2의 NLL 파동 그렇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첫 번째는 안보 문제를 갖고 그 국내 정치 문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문제만 본다면 최근에 박근혜 정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에 네. 그 친박 책임론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내 계속 혼란스럽고 사실상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내 일각에서는.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의 그 경제 실정, 경제가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자기들 경제 정책이 실패죠. 네. 그다음에 실업 문제, 그다음에 청년 문제, 뭐 복지 문제, 또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누리과정 부정부패 문제. 사건 너무 많죠. 우리 예. 또.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시체말로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장강이 앞물결을 뒷물결이 밀어내듯이 새로운 문제가 그 앞에 문제를 덮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아, 우리나라가. 오늘 너무 재밌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사드 문제가 지금 아주 예. 그야말로 그냥 쓰나미처럼 네. 앞에 문제를 싹 또 정리해 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갑자기 뭐 대우조선 해양 문제나 네. 뭐 이런 그 네. 문제가 다 사라지고 사드에 대한 찬반만 갖고 예. 정권이 나눠지면 예. 박근혜 정부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 불리하지 않다. 음. 이게 이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40% 안팎의 자기의 몫이 있고 중도의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래도 안보 문제는 뭐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 최소한 뭐 45대 뭐 35 내지는 45대 40 정도로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설마 중국이 위협이 현실화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보복이 노골적이고 거칠게 나와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네. 국민 여론이 잘 안 움직일 안 거예요. 움직이죠. 일단은 그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그 우호적 여론이 일단은 좀 그렇죠. 결집할 가능성이 예. 첫 번째 있고 예. 두 번째 뭐 일부 지역에서 반발은 있지만 그건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겠죠. 예. 님비다 그리고, 이렇게. 님비 현상으로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부 야당의 반발에 이런 거를 뭐 적당히 그거는 국론 분열. 우리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거는 대우조선 해양 문제 나왔을 때도 국론 분열하고 정쟁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늘도 어제도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특징이 저 일정한 흐름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나오면 네. 사실상 국론 분열의 단초는 정부가 던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반론이 되면 정쟁 말고 싸우지 마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죠. 그리고 자기는 해외 가고 예.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자기들로 봐서는 내년도 연말에 이 배치 문제를 놓고 대선 앞두고 또 이제 시끌시끌해질 수 있거든요. 사드 배치를 하냐 마냐를 그렇죠. 갖고 그러면 네. 또 그게 대선 때 네.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 현재까지는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니까 대충 보여요. 그 이제 사드 이제 막 논쟁이 치열해지면 이른바 이제 진보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평화 얘기, 한반도 평화, 뭐 한반도 운명 얘기하면서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사드 반대 이꼴 반미 운동, 반미 운동 이꼴 종북, 종북 이꼴 그 반정부 인사. 거기다가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간첩 또는 뭐 IS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그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하나 사건들 툭툭 터져주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대선 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극렬한 반대. 그리고 대통령 끊임없이 얘기하겠죠. 국년 분열하지 마라. 정쟁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없다. 뭐 이런 식의.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의 이런 수도 없이 예측. 당했던 건데.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선거를 몇 번 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세다 말았는데. 세담으로서. 그런데 사실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그 시점이 고약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결국은 사드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국민을 양분해 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색깔로 양분하는 프레임에 야당이 갇혀버려서 이긴 선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건도. 예. 즉 관리가 중요한 건데 자 이번의 경우에는 종북 시비를 돌파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마리가 있어요. 우선은 북한이 사드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사실 별로 없고 네.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명분으로 한 것이지 왜 북한을 내 주장에 우리가 동조한 것이냐? 말하자면은 북한을 굳이 거명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 정세에 우리 국가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네. 이 사드 문제는 다소 돌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건 분명한 국가 이익이니까. 네.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찬반 논쟁에 그대로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지금의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부단히 폭로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야당이 상당히 분석이나 네. 그 대안 제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어떤 자칫 색깔로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정책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예. 이데올로기화된 어떤 사드 이것이 어떤 그 신념이 되고 종교가 된 사드에 대한 그 허상을 적극적으로 벗겨내는 좀 전문가들의 활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색깔이 아니면서도 그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네. 높은 수준의 정책 역량을 일단은 그 야당이 보여줘야 되고 특히 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함부로 뱉듯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선동으로 인식되면서 드디어 이용당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이 점은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관련돼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야당에서 야당 나름의 그 외교안보에 대한 해법을 이제 좀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보 정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예, 예. 그 대안으로서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갖고 저쪽하고 이제 대충 섞어서 가자 이런 생각이에요. 퍼포먼스하고 이벤트식으로 이제 몇 개 군복 입고 가서 뭐 하고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 방식은 옳지 않다고 저도 봐요. 선거 때 군복 입고 있어요. 왜 옳지 않다고 보냐면 네. 국가 안보는요. 네. 우리 저쪽하고 차별성은 저쪽의 국가 안보가 국방력에 기초한 국가 안보라면 우리는 좀 더 그 고급스러운 외교에 기초한 대화나 외교에 기초한 안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차별화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슷한 그 안보를 갖고 있지만 안보에 대한 해법은 뚜렷하게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그 큰 틀에서의 같지만 그 접근 방법의 다른 점을 확연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승부를 봐야 되고요. 네. 근데 되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이 흔들려요. 그 야당의 문제는 이게 종북 프레임에 걸릴 것 같으니까 막 밀려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 박근혜 정부의 2개의 국민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드로 그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 굉장히 고급진 토론했습니다. 그 팟캐스트에서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굉장히 상당히 고급진 내용들. 그런 건 정치율이 좀 떨어지던데. 아니 괜찮아요. 청취율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이 2개의 국민 프로젝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팟짱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바쁘시지만 가끔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요. 이 위중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한 정보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판단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